어젯밤에 잠을 자는 한밤중에 갑자기 이 발목으로 해서 이쪽 왼쪽으로 쭉 쥐라고 그러죠. 그냥 이 살이 굳어가지고. 근데 그 양쪽으로 그냥 번지더라고. 이쪽 아픈 게. 자다가, 그거 정말 고통스러운 쥐가 그렇게 지독하게 전체가 그냥 빳빳해지면서 죽는 것처럼 그냥 침대에서 떨어져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주물러서 겨우 넘겼는데 새벽 한 두세 시경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쥐가 하나 있을 거예요. 나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이 스트레스가 나의 평생 그 겪어보지 못한 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 상황, 이 주역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자기 성찰들이 있는지 조금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이죠. 늦어지는 것도 그 나름대로 좋은 동기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헌재의 재판관들 본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자기 삶의 문제처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얼마나 지금 민생의 이 혼란과 이 그야말로 그 구체적으로 수입이 저하되고 지금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없고, 다행히 하여튼 요번 주말까지는 뭔가 판결이 날 것 같다고 하니까 그것도 명료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뭔가 그 사법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신념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8명의 지금 헌재 재판관의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영배, 두 번째가 이미선, 세 번째가 김영두, 네 번째가 정정미, 다섯 번째가 정형식, 여섯 번째가 김복형, 일곱 번째가 조한창, 여덟 번째가 정계선. 남녀 비율로 따지면은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이 4대 4죠. 여자하고 남자의 비율이 4대 4고, 2019년 4월 19일 날 두 분이 임명이 됐는데 2025년 4월 18일에는 나가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를 구체화시켜서 이 사태를 파악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신상의 이제 판결의 그 전례라든가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 나오는데 그런 걸 내가 여기서 얘기할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이 사태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각이라는 말하고 각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각하라는 말이 있는데, 기각은 소를 그 법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고 그 신청의 내용을 종국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배척하는 거를 기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은 받아들인 거예요. 재판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내용을 아는 거지. 근데 각하는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소 그 자체가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이 사태는, 오늘날의 이 사태는 각하는 사실 실제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받아들여 가지고 11번에 걸쳐서 심리를 했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한다면은 기각밖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미친놈이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이 기각을 하겠냐. 이게 지금 검토를 해서 11번의 변론을 거쳤고 모든 사람이 그 전 국민이 같이 초당 어떻게 진행된 사태인지를 다 같이 심의를 했는데 이거를 각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각하라는 거는 안 되고 기각을 하려니까 논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상례적으로 도대체 그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이 기각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계엄령이라는 건 한 사실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정말 모반이라는 게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각하를 주장하면서 뭔가 절차상의 문제를 삼다 그러면서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말조차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각하 쪽으로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사태라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뷰로크라시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관료 체제라고 얘기하지만 뷰로크라시라는 거는 모든 근대적인 제도, 체제, 조직에 있는 하나의 위계 질서가 뷰로크라시예요.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특별한 근대적 조직 때문에 우리가 근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뷰로크라시가 아니고 그냥 인간 개인으로 안다든가 누구 대감 찾아가서 청탁을 넣는다든가 다 그런 거지. 이 뷰로크라시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왕정하에서는. 근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 뷰로크라시라는 게 가장 특징이 뭐냐? 이 뷰로크라시의 가장 큰 특징이 임퍼소널리티라고, 이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도 그것이 퍼소널한 저지먼트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자기 개인의 그런 어떤 연줄이나 관계라든가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서 합리적으로 결단하고 그 법 질서에 따라서 심판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한제에 걸려있는 사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는 거죠. 심각한 사태라는 거죠. 제가 밤에 이렇게 쥐가 나서 다리를 그냥 주물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하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어느 누구도, 여기 제가 쭉 있었고 여기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까지 사실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지금 이끌어서 어떤 컨센서스를 만드는 어떠한 체제가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돌아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전 국민이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기각이든 각하든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8분이 다 나이가 많고 적고 어떤 사상을 가지든 보수적인 사상을 가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든 좌우 고하를 논하지 않고, 그래도 이 법관 자리에 있으면 바른 판단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같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관 놈들 잡아다가 전부 다 걔들에게 빠따로 그냥 두드리면 다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권 분립이라는 게 행정부 있고 입법부 있고 사법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서로 독립해서 사실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이거는 이 체제에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 검찰이라는 것도 이 조직, 행정부 조직 속의 일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행정부, 이거 뷰로크라시의 여기 있는 일부인데, 이 전체, 이 사법부 전체가 이 밑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이런 미친 얘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짓을 할 리가 있겠냐 이거야. 언제 재판관이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기각이나 이런 결정을 내리고 버틴다면은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지가 뭐냐면 애들한테는 이완용이 같은 매국노가 되는 건 나라를 팔아먹은 건데 그 대대로 이완용이 자기 집안에 아니 지금 뭐 동학의 조병갑이가 뭐 하다면 그 후손들은 지금도 정확하게 그 레벨을 붙이고 살아요. 그게 그 사람 그 후손들에게 그런 잘못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조병갑이가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 집안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현재 재판관들이 이 사법부를 지금 완전히 부시고 있는 짓을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이 데모 군중이 가서 부시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사법부를 지금 완전히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가서 절하자. 빠따 맞으면서 얘들 말 듣자. 뭐 입법부는 뭐 이건 뭐 우리를 꼭 거쳐야 되니까 꼭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나라가 되냐 이거야. 시국선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용을 하면은 윤석열이 개인을 그냥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정치 프로세스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이 개인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지만 만약에 이걸 인용을 안 하고 헛소리를 하게 되면은 헛소리를 하면 지 집안 모든 거 패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이게 되면은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단군 이래 이렇게 막강한 8명이 나라를 부신 자 이런 상황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귀가 난 다리를 붙들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밤새 내가 한 시간 동안 그냥 주물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생각이 오락가락. 근데 지금 두서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뭐 두서 있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전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용 외에 어떠한 것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8분이 상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판단대로 윤석열이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 일상적인 상식적인 프로세스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종교라는 게 여기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갈 거냐. 그것도 무슨 뭐를 무리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기본 질서에 따라서 모든 정치적 프로세스가 움직여지도록 정당한 판단을 내리자. 그것도 민생이 이렇게 힘드니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소기업이든 뭐 구멍가게든 싸그리 지금 민생이 파탄이 날 지경인데 하루의 손해가 얼만데? 지금 자기들의 어떠한 판단의 미숙함 때문에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 헌재의 재판관들이 훌륭한 분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부를 했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 판단 저 판단 많이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진보 보수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냐
멸절의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느냐. 이 열쇠를 우리 재판관들이 쥐고 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그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오류가 있을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깨인 정신으로 이 사태를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